난이도가 최상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년 전 수능에서 격차일수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정답률이 3%였어요. 3% 문제가 드디어 사용하에서 나왔는데 왜 3%가 나왔느냐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풀었냐 못 풀었냐 못 풀었어요. 시간 없었지? 예. 몇 번 찍었냐? 3번 찍었지? 예. 너 4번, 너 몇 번 찍었냐? 3번 찍었지? 아니, 너 4번 찍었지? 예. 정답은 1번이었어. 그리고 오답률이 높아져요. 3번이나 4번 중에 정답률이 있으면요, 찍어도요, 정답률이 올라가요. 근데 해피름이 1번에 딱 배치를 해버리니까는 정답률이 뚝 떨어졌던 문제가 격차지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자, 이것도 팁 줍니다. 격차지수 출제 배제입니다. 출제가 안 됩니다. 왜 출제가 안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너무 학생들에게 격차지수를 푸는 매뉴얼이 없어. 아까 전에 계층 문제는 그래도 일정한 루틴은 있단 말이야. 근데 격차지수 루틴이 없어요. 출제자가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서 푸는가 문제야. 이건 삼성 직무적성 시험보다도 어려워요. 삼성이 취업하기엔 직무적성 시험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출제를 배제시키기로 했거든. 그래서 격차지수 문제가 나오면 풀지는 않아도 돼. 근데 내가 이 교재에는 격차지수 문제를 좀 수록을 해놨어.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게 맛만 보는 정도로 하죠. 풀 필요는 없습니다. 기출문제 풀 때도 이제 출제가 배제가 됐으니까 풀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에 수록된 문제는 한번 그냥 재미삼아서 풀어보되 맞추면 땡큐, 못 맞춰도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출제가 그렇게. 그러면서 이게 출제 빈도가 높아지는 거야. 이게 격차지수가 성불평등에 관련된 격차지수 문제였었는데 이거를 출제 배제하다 보니까 사회적 소수자의 출제 빈도 문제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면은 이것은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서 불평등의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갖다가 사회적 소수자라고 해요. 개념 정리.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부당하냐, 그냥 불평등이라고 하면 부당한 불평등을 받는 사람들을 갖다 이야기한다. 신체적 문화적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합당한 불평등은 사회소수자가 아니에요. 근데 부당한 불평등, 네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불평등, 그렇죠?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불평등을 받을 때 사회소수자라고 얘기하지, 합당한 불평등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회소수자 계층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천적인 요구를 신체적 문화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선천적일 수도 있고 또는 후천적인 차이일 수도 있고 라고 얘기가 되어져요. 그런데 소수자라는 단어에 너무 꽂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에 봐라. 수적으로 반드시 소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 소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적으로 반드시 소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 소수라고 해서 무조건 수적으로 소수구나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에는 흑인 숫자가 백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흑인이 사회적 소수자였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회적 소수자가 수적으로 소수, 작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또 뭘 체크해야 돼요? 4번을 체크해야 돼요. 4번이 뭐냐라고 하면 구성원이란 인식이 존재해야 된다. 내가 부당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사회소수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여기 플러스 완전 저임금의 노동력 자체를 당하고 있는데 한국이란 이유가 아니라 오로지 동남아에서 못 사는 나라에서 노동자라는 이유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얘는 사회적 소수자일 수 있어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 시대에 속해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 얘는 사회 소수자일 수 있어. 그래서 동남아시아들 근로자들 인터뷰하던 어떤 사람은 한국 너무 싫어요, 무서워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움만 시키고 돈도 제대로 안 줘요, 사장님 나빠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캄보디아 뚝뚝이 운전할 거야. 개인용 오토바이 같은 게 사람 태우고 다니는 뚝뚝이 있어. 교통 이동수단. 근데 걔가 한 달에 은행으로 버는 돈이 적을 때는 5만원, 많을 때는 7만원 정도 버는데 이거 가지고 가족들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한국에 너무 오고 싶었던 거야. 근데 한국에 오려면은 이제 예전에 이주노동자를 무조건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봐요. 한국어 능력 시험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취업이 가능하거든. 죽어라고 한국어 공부해가지고 능력 시험을 따서 우리나라에 온 거야. 공장에서 일하거든요. 공장 일하는데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받는데 최저임금도 안 되죠. 너무 만족하대. 왜? 캄보디아에서 벌 때 7만 원 벌었는데 한 달에 120만 원 벌면은 그치 한 달에 최대 맥스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은 얘는 한 달에 얼마치 버는 거야? 1년치 임금 버는 거죠. 그치? 그럼 그래서 1년 일하면 몇 년치 월급이랑 마찬가지야. 12년치 수입이죠. 5년 일하면 몇 년치 수입이야? 60년치 수입이죠. 자기 딱 10년만 일하고 돌아가고 싶다고요, 공부. 그러면 우리가 딱 10년 일하면 캄보디아에서 얼마 벌 수, 120년치 벌 수 있는 걸 갖고 가니 한국이 120만 원 월급 주는 거에 대해서 불만 전혀 없다는 거야. 감사해요라고 하는 거야. 야, 지지난주에는 태국 노동자가 우리나라 로또 맞았더라. 40억짜리. 그리고 뉴스에 나왔어. 태국에서는 방송까지 됐대. 얘네들이 동의하여 얼굴 공개했대. 이제 돌아가요 라고 하면서 40억 로또 맞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요. 한국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하는 그 모습이 나오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40억 맞기 힘든데 태국 노동자가 40억을 맞았어. 태국에 가면 억만장자가 됐네. 태국 물가 우리도 싸니까. 나는 외국인들 로또 사도 되는 줄 몰랐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에 로또를 사도 당첨되면은 그 엄청난 돈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 그래도 불만이 없다라고 한다면 불만이 인식이 있어야 사회소수라는 거야. 불만이 없으면 사회소수자 아니에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외국인들, 그 방송인들 봐봐. 럭키라네? 인도에서 오네? 17살 때 우리나라 왔대요. 지금 30년 됐대. 어디 잠깐 녹음 프로에서 결혼 안 해? 그랬더니 결혼해야죠. 한국에서 할 거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 30년 살고 자기 산 세월보다는 산 세월에서 한국에 산 세월이 더 많은 인도이거든? 17살에 와가지고 30년. 오히려 인도 여자랑 결혼하는 건 자기는 국제 결혼 같대. 한국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그럼 이게 인식이 안 돼. 근데 걔는 한국 생활에 너무 만족하거든. 그러면 걔는 사회소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소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소수의 기준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기준인데 혹여는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의 기준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사회소수자가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단순히 사회소수자의 개념과 기준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질 않아요. 개념과 기준을 묻는 문제만 출제가 된다면 얼마나 쉽겠어. 다만 제시문 속에 수적을 의미하는 요거는 제시문 속에 들어가는 것 뿐이지, 제시문은 사례가 제시가 되어지고 여기에 대한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갑, 을, 병 이런 사례가 주어지고 갑은 뭐와 뭐의 기준에 의해서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되고 있다. 을은 뭐와 뭐에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되고 있고 갑을명 모두 뭐에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되고 있다. 맞느냐 틀리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를 분석을 잘 해줘야 돼. 이거는 사례를 통해서 읽기 분석 문제. 근데 을은 사회적 소수자이나 갑은 왜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갑은 거기에 소속됐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다. 뭐 이런 선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만은 않아요. 사회적 소수자는 할 때 순간적으로 당할 수가 있어. 당하지 않도록. 1인 회사가 사회집단이야? 아니라고 했죠. 왜 1인 회사가 사회집단이 아니라고 했어? 사회집단은 무조건 2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순간적으로 왔을 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례를 통해서 꼼꼼히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소수자는 그 정도 하나 정리해주면 되고요. 성불평등 문제는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자, 빈곤 문제가 나옵니다. 빈곤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 팁을 줄게요. 빈곤 문제도 문제 풀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빈곤에 관련된 문제도 2020년까지의 기출문항은 이것도 안 풀어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 기출문항까지는 풀지 마라. 2020년 기출문항까지가 난이도도 그지같이 높았어. 그래서 예전에 사회문화가 표자료 분석은 4문제 정도씩 나왔어요. 그때 빈곤 문제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패턴의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빈곤 문제는 반드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EBS 수특 수완 문제 위험은 나중에라도 유형은 반드시 요거는 한번 정리할 거예요. 요 정도 수만 정리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빈곤 문제를 기출문항을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여기 수록된 최근의 기출문항만 접근을 먼저 해주고 요거 넘어가는 거 수준에는 수특, 수학 문제 정도 유형을 갖다가 익혀두면 된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 요것만 체크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빈곤의 유형에서 우리가 보게 되니까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요 설명만 간단히 하죠.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시험에 우리나라 기준이 나오니까 절대적 빈곤은 최저 생활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저 생계비 미만의 가구를 절대적 빈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매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미만이에요. 절대 이하가 아닙니다. 소득이 주어지고 나서 이 가구가 절대 빈곤 가구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반드시 미만이에요. 그리고 최저생계비는 요거는 문제 중에서 제시가 될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최저생계비가 얼마다라고 하면 그거 미만인 가구가 절대빈곤 가구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상대적 빈곤이다라고 하게 되는 건,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가구. 여기도 미만이야, 미만.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가구를 갖다가 상대적 빈곤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위소득을 중간 소득이라고 얘기해도 안 되고, 중위소득을 평균 소득이라고 얘기해도 안 된다. 반드시 조심해요. 이거는 내신이고 어디건 자주 나오니까. 그럼 중위소득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소득 있는 가구를 순위대로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순위가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구가 1000만 가구라고 한다면 소득 순위로 따졌을 때 약 500만 등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얘기한다. 1000만 가구가 있으니까 중간 순위가 500만 등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500만 등 정도의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얘기한다. 여기에 50% 미만이야. 그러니까 이 중위소득은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 빈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자체가 소득 분포와 연관이 있다. 소득 분포와 연관이 있는 빈곤이 상대 빈곤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빈곤의 비용은 A와 B가 존재한다 라고 해서 A와 B가 상대 빈곤인가 절대 빈곤인가 찾아서 문제를 푸는 유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소득 분포와 연관이 있는 거고,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절대적 빈곤은 소득 분포라고 하는 것하고는 소득 분포와는 연관성이 없다. 절대 연관성이 없어요. 왜 소득 분포와 연관성이 없느냐라고 하면은 최저생계비는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의 소득, 몇 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냐라고 규정하지 않거든. 국가가 지정해서 그거보다 미만이면 절대빈곤이구나. 그거보다 많으면 절대빈곤이 아니구나 이렇게 선정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소득 분포만 관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둘 다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둘 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적 빈곤은 내가 느끼기에 빈곤인데 상대적으로 아니야. 단지 빈곤층이세요? 예. 그러나 소득이 얼마인데요? 라고 소득 딱 보니까 당신 빈곤층 아니네요. 중위소득이 50%보다 더 많은데요. 최저생계비 이상인데요? 그건 당신 빈곤층 아닙니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또 하나 둘 다 무엇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은 둘 다 가지고 있다. 절대적 빈곤도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요. 그렇죠? 상대적 박탈, 상대적 빈곤감은 상대적 빈곤층만 갖는 게 아니야.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둘 다 가지고 있다. 또 하나 공통점. 둘 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모두 나타난다. 선진국에서 절대 빈곤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선진국에서 절대 빈곤이 있고 후진국에도 있고, 그렇죠? 다 둘 다 나타나요. 그러나 둘 다 나타나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는 상대 빈곤의 문제가 좀 더 심각한 형태고,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절대 빈곤의 문제가 좀 더 심각할 따름인 것이지, 빈곤의 문제가 꼭 개발도상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금 정리한 거 있죠? 요게 지금 정리한 내용들이 최근의 출제 방식입니다. 여기서 빈곤 문제는 벗어나지 않도록 출제하라라고 하는 건 출제 가이드인데, 조금 오버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약간 표자료 분석스럽게. 표자료 분석스럽게 문제가 나올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때는 표자료 분석처럼 출제가 되기도 해.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오는 것 자체가 뒤에 보게 되면은 문제 접근법에서 상대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이 제시된 경우라고 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빈곤율이 제시가 되었을 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하다가 좀 많이 끊길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일찍 끝내고 다음 시간에 절대 빈곤이나 상대적 빈곤율의 문제 접근법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뭘 할 거냐라고 하면,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 파트가 있거든요. 사회복지는 100% 표 자료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이 가중평균입니다. 가중평균을 구할 줄 모르면은 사회문화는 끝이야. 이 가중평균이 사회복지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챕터 15장에 가면, 마지막 15장에 가면은 뭐가 있어? 인구 부양비가 있거든. 인구 부양비에도 가중평균 문제를 이용해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빈곤 표자료 분석 문제 살짝 어떻게 접근하는 것하고 가중평균에 관련된 내용을 접근을 하고, 가중평균 끝나면 복지 끝나는 거예요. 복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인구 부양비 문제 정리하면 이제 표자료 분석 문제 거의 다 끝났는데, 마지막 인구 1단은 안 다뤘던 거 있죠? 1단은 가볍게 다루게 되면은 우리가 7조안에 웬만한 기본적인 코스는 다 끝나게 돼요. 기본적인 코스 끝나는데 아직 심화적인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끝나서 3월달 모의고사 보게 되면 그래도 잘 정리한 친구들 한 40한 2, 3점. 여러분 40한 2, 3점이 1등은 나올 거거든. 그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과제는 무조건 계층 표자료 분석하기. 그 지금 익혀놔야 된다. 교재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보충 문제 준 것도 있죠. 보충 문제 준 거 있고, 요번 주 반드시 계층 표자료 분석하는 거 익혀놓는 것이 이번 주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